파킨슨병, 몸이 굳어갈 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회복의 루틴.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지 질병에 대한 의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시간이라는 절대적 현실 앞에서 어떻게 존재의 의미를 재정립해 나가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파킨슨병은 1817년 영국의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 처음 기술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뇌의 흑질에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뉴런들이 점진적으로 소실되면서 발생합니다. 신경학적으로 말하면 이는 단순히 운동장애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 조건들, 시간, 공간,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아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적 한계와 시간의 불가역성 앞에서 어떻게 의미를 창조하고 유지하는가에 대한 실존적 도전입니다.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 제기한 고전적 문제, 정신과 물질, 의지와 실행 사이의 간극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이런 질병을 대하는 방식에서 놀라운 모순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 사고와 극복 의지를 강조하며 환자에게 끊임없는 희망을 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에서 이들을 점점 더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소셜미디어는 투병일기를 콘텐츠화하고 자기개발 산업은 질병도 이겨낼 수 있다는 허상을 팔아댑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런 표면적 낙관주의나 절망적 체념 모두를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파킨슨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조건 자체를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면서도 그 안에서 창조적 적응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탐구할 여정은 단순한 치료 가이드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몸이 변해가는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존재의 의미와 삶의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 탐색입니다. 제1장 도파민의 과학과 현대의학의 패러독스. 움직임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은 실제로는 신경과학, 철학, 그리고 존재론이 만나는 복잡한 교차점입니다. 파킨슨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도파민은 1958년 스웨덴의 과학자 아르비드 칼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발견으로 그는 200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이는 파킨슨병 연구에 있어서 도파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기쁨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운동 조절, 동기, 학습, 그리고 보상 예측에 관여하는 복합적인 신경 조절 물질입니다. 뇌의 흑질부터 선조체까지의 경로에서 생산되는 도파민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걷고 손을 움직이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도파민은 수많은 신경 회로들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조율합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이 도파민 생산 뉴런들이 점진적으로 사멸하면서 전체 운동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1967년 조지 코치아스가 레보도파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를 발견한 것은
신경학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던 환자들이 약물 투여 후 몇 시간 만에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적적 회복 뒤에는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오프 현상이나 이상 운동증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대 파킨슨병 치료의 무기고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도파민 작용제, MAOB 억제제, 촤엠티 억제제 등의 약물들이 있고, 진행된 경우에는 신분해자 극술 혹은 DBS이나 듀오도파 펌프 같은 고급 치료법들도 있습니다. DBS는 특히 흥미로운데, 뇌의 특정 부위에 정극을 삽입하여 전기 자극을 가하는 방법으로 마치 뇌에 페이스메이커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이 파킨슨병에 접근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수리공 모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부품, 즉 도파민 시스템을 찾아서 고치거나 교체하려는 접근법이죠. 이런 환원주의적 사고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인간을 복잡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존재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 의료 시스템의 상업화입니다. 제약회사들은 파킨슨병 환자들을 평생 고객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보도파 한 알의 제조 원가는 몇 센트에 불과하지만 환자는 평생에 걸쳐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더 새로운 약물들은 월 치료비가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의학이 전혀 무의미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는 분명히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문제는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지지 등의 비약물적 요소들이 질병의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의 분비를 증가시켜 신경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진정한 가치는 환자에게 절대적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도구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전지전능한 치료자가 아니라 환자와 함께 최선의 치료 경로를 모색하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2장 움직임과 언어의 신경학, 몸과 말의 재활. 움직임은 곧 삶이다. 이 간단해 보이는 명제는 파킨슨병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운동이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경가소성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성인의 뇌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축적된 연구들은 뇌가 평생에 걸쳐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하며 심지어 새로운 뉴런을 생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운동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운동은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BDNF는 뉴런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단백질로 뇌의 비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둘째, 운동은 대안적 신경회로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손상된 자동적 운동 제어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전두엽의 의식적 운동 계획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큰 폭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운동들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태극권, 탱고, 복싱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운동의 공통점은 단순한 반복 동작이 아니라 복잡한 패턴의 움직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태극권의 경우 느리고 유연한 동작들이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2012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태극권을 시행한 파킨슨병 환자들이 저항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한 그룹보다 균형과 보행에서 더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탱고는 또 다른 흥미로운 예입니다. 아르헨티나 탱고의 특징인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후진 걷기, 리듬감 있는 움직임은 파킨슨병으로 손상된 운동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자극합니다. 더불어 파트너와의 호흡과 음악에 맞춘 움직임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감정적 즐거움까지 제공합니다. 언어 기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약 90%가 언어 장애를 경험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파킨슨병성 구음 장애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단순히 발음이 불분명해지는 것을 넘어서 의사소통의 전반적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지고 억양이 단조로워집니다. 이런 변화의 신경학적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 생산의 복잡한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말하기는 뇌의 여러 영역이 협력하는 고도로 정교한 과정입니다. 브로카 영역에서 언어를 계획하고 운동 피질에서 근육 움직임을 조율하며 손해와 기저핵에서 미세한 조정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파킨슨병 환자들의 언어 능력은 상황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지만 갑작스럽게 놀라거나 화가 났을 때는 정상에 가까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뇌에 여러 개의 언어 처리 경로가 있으며 감정이나 의지가 개입될 때 대안적 경로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언어 치료의 핵심 중 하나는 LSVT, LAUD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의식적으로 큰 소리로 말하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정상 음량에 가깝습니다. 이는 파킨슨병이 자기 인식 능력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효율적 의사소통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빠르고 명확한 정보 전달이 최우선 가치가 되면서 느리고 불분명한 말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이런 사회적 압력 때문에 점점 더 말하기를 꺼리게 되고 이는 언어 기능의 더 빠른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진정한 가치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는 인간의 사회적 존재 방식이자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운동과 언어는 파킨슨병을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제3장 수면, 감정, 그리고 관계의 생리학. 잠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활동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가 가장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시간 중 하나입니다. 파킨슨병과 수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리듬과 신경학적 회복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약 90%가 수면 장애를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수면을 조절하는 뇌 영역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받기 때문입니다. 뇌간의 청반, 솔기핵, 시상하부 등은 모두 파킨슨병의 병리학적 변화가 나타나는 곳들입니다. 수면 중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회복 과정이 일어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글림프계의 활성화입니다. 이는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수면 중에 특히 활발해집니다. 파킨슨병의 특징적 병리인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의 축적도
이 시스템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M 수면 행동 장애는 파킨슨병의 초기 징후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REM 수면 중에 근육이 마비되어 꿈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되는데, 이 메커니즘이 손상되면서 환자들이 꿈 내용을 실제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는 파킨슨병 진단보다 수년에서 수십 년 전에 나타날 수 있어 조기 진단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법은 다면적이어야 합니다. 수면 위생의 기본 원칙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침실 환경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기, 취침 전 카페인과 알코올 피하기 등을 지켜야 합니다. 빛 치료도 특히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멜라토닌 분비 장애를 보완하기 위해 아침에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 관리도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약 50%가 우울증을 경험하는데, 이는 단순히 질병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의 손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감과 불안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쁜 수면은 다시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면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행동 패턴을 수정하는 심리치료 기법입니다. 명상과 이완 기법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나 마음챙김 명상은 신체적 긴장을 줄이고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단순히 심리적 위안을 주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킵니다.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를 낮춥니다. 파킨슨병 진단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배우자는 갑작스럽게 돌봄 제공자가 되어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많은 관계들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가족 내에서의 역할 변화는 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새로운 역학관계가 형성됩니다. 가정의 경제적 책임자였던 사람이 점차 의존적이 되면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은 부담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의 관계는 점점 피상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수백 명의 친구를 만들어주지만 정작 진정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같은 만성질환에 직면했을 때 이런 얕은 관계들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파킨슨병은 이런 진실한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표면적인 사회적 역할을 넘어서 더 본질적인 인간적 연결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4장 편견의 사회학과 존재의 철학. 질병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때로는 질병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 행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환자와 가족들이 직면해야 하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이 1963년 저서 낙인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낙인은 특정한 속성을 가진 개인을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분류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과정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장애나 질병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것이나 불쌍한 것으로 여겨지며 진정한 사회적 수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영감 포르노를 양산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동정의 대상이나 영웅적 서사의 주인공으로만 그려냅니다. 직장에서의 차별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 때문만이 아니라 동료들의 시선, 승진 기회의 제한, 업무 조정의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들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이 보호하고 있지만 은밀한 차별은 여전히 만연합니다.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시선도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떨림이나 불안정한 걸음걸이는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회피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젊은 파킨슨병 환자들의 경우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인다는 시선을 받으며 더 큰 사회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언어의 힘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파킨슨병 환자라는 표현 자체가 개인을 질병으로 정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작은 언어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는 그 사람을 질병이 아닌 인간으로 보는 관점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편견과 낙인의 문제를 논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직면했을 때 이 질문은 더욱 절실하고 복잡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몸이 변해가는 현실 속에서 과연 나라는 존재의 연속성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신과 물질, 마음과 몸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얼마나 인위적인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의식, 감정, 기억은 모두 뇌라는 물질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정체성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으며 정체성이란 이런 변화들 속에서도 유지되는 어떤 연속성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파킨슨병으로 인한 변화도 정체성의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지속일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미리 정해진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정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파킨슨병도 새로운 자기 정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또 다른 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무상 개념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정된 자아란 환상이며 진정한 지혜는 이런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 파킨슨병으로 인한 변화는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상학적 관점도 중요합니다. 모리스 메를로 퐁티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추상적 정신이 아니라 구체적 몸을 통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몸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세상과 만나는 방식 자체입니다. 파킨슨병으로 몸이 변화한다는 것은 세상과 만나는 방식이 변화한다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경험과 통찰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변화하는 몸과 변하지 않는 나 사이의 긴장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실존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긴장 자체가 인간 존재의 조건이며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삶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제5장 희망의 변증법과 일상의 재구성, 희망과 절망. 이 두 감정은 파킨슨병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복잡한 감정의 스펙트럼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단순히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의하고 보완하는 변증법적 관계에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찰스 스나이더는 희망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력과 방법력의 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나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을 포함하는 인지적, 정서적 과정입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불치병이라는 딱지, 점점 나빠질 것이라는 예후, 정상적인 삶은 끝났다는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이런 절망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도 나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절망은 현실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하게 하고 기존의 삶의 방식을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지나치게 긍정적 사고를 강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는 식의 독성 긍정주의는 오히려 환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슬픔이나 두려움을 억압하게 만들고 현실적인 대응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현실적 희망입니다. 이는 현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개선과 적응의 여지를 찾는 태도입니다. 현실적 희망의 요소들, 정확한 정보, 단계적 목표 설정, 의미 찾기,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기, 지지체계 구축,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 등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 효과만이 아니라 희망이 면역 체계 강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치료 수능도 향상 등 생리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그 자체로 치료적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파킨슨병의 특성상 증상의 기복이 있고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반복됩니다. 어제까지 잘 되던 일이 오늘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희망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희망의 다양화입니다. 하나의 큰 희망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층위의 크고 작은 희망들을 동시에 품는 것입니다. 이론과 철학을 논한 후에는 결국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파킨슨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과 습관들을 통해 구현됩니다. 새로운 신체적 조건에 맞춰 일상을 재구성하는 것은 단순한 적응을 넘어서 창조적 행위입니다. 아침 루틴의 재설계부터 시작해 봅시다.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아침에 몸이 경직되어 움직이기 어려워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천천히 몸을 깨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샤워로 근육 이완하기, 약물 복용 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 등이 새로운 아침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관리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레보도파의 흡수를 방해하는 단백질 섭취 시간을 조절하고 변비 예방을 위한 충분한 섬유질 섭취, 탈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분 공급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좋아하는 음식을 맛보는 기쁨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회적 활동의 유지, 기술의 활용,
집안 환경의 개선, 취미와 여가 활동의 재발견 등도 모두 일상 재구성의 요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파킨슨병은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이므로 고정된 계획보다는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생산성 최적화에 집착합니다.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파킨슨병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이런 속도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된 조건 속에서도 자신다운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창조적 과정입니다. 제6장 활법과 전통적 치료의 지혜. 마지막으로 현대의학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전통적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활법은 한국 전통의학의 수기요법 중 하나로 경혈과 경락을 자극하여 기혈순환을 개선하고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하는 치료법입니다. 활법의 기본 원리는 인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국소적 문제도 전신의 균형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서양 의학이 파킨슨병을 뇌의 도파민 부족으로 국한해서 이해하는 것과 달리 활법에서는 전체적인 기혈순환의 장애와 오장육부의 불균형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자연스러운 치유력을 회복시키려는 접근법입니다. 한의학에서 파킨슨병은 주로 간풍내동이나 신정부족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간의 기운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내부에서 바람이 일어나듯 떨림이 발생한다고 보거나 신장의 전기가 부족하여 뇌수가 충족되지 않아 신경계 기능이 저하된다고 해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활법은 간의 기운을 진정시키고 신장의 전기를 보충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시키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활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파킨슨병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 경직 완화. 활법의 특별한 수기법은 굳어진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특히 목과 어깨, 등 부위의 경직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흔히 겪는 문제인데 숙련된 활법 전문가의 정교한 손길을 통해 상당한 완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사지와는 다른 경락의 흐름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입니다. 순환 개선. 활법은 혈액과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 뇌로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특히 목 부위의 경직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제한될 수 있는데 활법을 통해 이를 개선하면 남아있는 뇌세포들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신경 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신의 기혈순환이 개선되면서 자율신경계의 기능도 안정화됩니다. 자율신경 조절. 파킨슨병 환자들이 겪는 수면장애, 소화문제, 혈압 변동, 천조절 장애 등의 자율신경 증상들을 활법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활법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 전반적인 자율신경 기능을 안정화시킵니다. 정신적 안정. 활법 치료 과정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치료자와의 인간적 접촉 자체가 가져다주는 심리적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는 치료 효과입니다. 수면의 질 개선. 활법을 통한 근육 이완과 순환 개선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렘 수면 행동 장애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활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의 깊은 수련과 임상 경험을 쌓은 최고 수준의 전문가에게만 받으셔야 합니다. 활법의 핵심은 느낌과 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인데, 이는 오랜 수련을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진정한 활법 전문가는 환자의 몸을 만지는 순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는 획득할 수 없으며 수십 년간의 수행과 임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미숙한 시술자에게 받을 경우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손길은 기혈의 흐름을 더욱 막히게 하거나 균형을 더욱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킨슨병처럼 신경계가 예민한 상태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활법 치료를 고려하신다면 다음의 주의 사항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전문가의 경력을 철저히 확인하십시오. 최소 20년 이상의 임상 경험과 검증된 치료 실적을 가진 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정통 활법을 구사하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둘째, 다른 환자들의 후기와 치료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특히 파킨슨병이나 유사한 신경계 질환 환자들의 치료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현대의학적 치료와의 병행을 권합니다. 활법은 현대의학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병행하면서 상승 효과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점진적 접근을 하십시오. 처음부터 과도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천천히 몸의 반응을 살펴가며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의 꾸준한 치료를 통해 효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활법의 또 다른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화학적 약물과 달리 인체의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도와주는 방식이므로 올바른 전문가에게 받는다면 매우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또한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맞춰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에는 전통의학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짧은 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남발하거나 과장된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활법 전문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단순한 마사지나 지압만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피하고 진정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법은 파킨슨병을 완치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전문가에게 받는다면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손길을 통한 치유의 과정 자체가 환자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되는 전인적 접근법으로서 활법은 현대의학이 놓치기 쉬운 인간적 돌봄의 차원을 제공합니다. 결론. 새로운 움직임의 발견.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보편적 주제들, 몸과 마음, 시간과 변화, 관계와 의미, 희망과 절망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어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파킨슨병은 분명히 도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앗아갑니다. 자유로운 움직임, 명료한 언어,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확신 등.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현재 순간의 소중함,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 진정한 관계의 의미,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 등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과학적 치료와 인문학적 성찰,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파킨슨병을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로만 보지 않고 삶의 새로운 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는 계속 진전되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의미 있는 활동 참여 등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많은 동반자들이 있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도울 준비가 된 전문가들과 가족, 친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이고 지혜입니다. 파킨슨병과 함께하는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른 속도로 달릴 수는 없지만 꾸준히 자신만의 페이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걷고, 때로는 뛰고, 때로는 잠시 쉬어가면서도 결국 자신만의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움직임은 몸의 움직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움직임, 관계의 움직임, 의미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인해 몸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다른 차원의 움직임들은 오히려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깨어 서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하여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 말씀은 파킨슨병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되 조급하지 않고 굳게 서도에 완고하지 않으며 강하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가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삶의 지혜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스승이자 동반자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